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온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저녁 8시 뉴스, 토요 와이드 등을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 시행이 확실시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2주째 축소되고 있다는 것과 국회로부터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주변 집회가 거리 제한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짚어보았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둔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1 뉴스 리뷰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째 줄어들었다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이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일단 효과를 본 셈이지만 집 살 길이 막힌 수요와 교육 수요 탓인지 전셋값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2달 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4억 9,700만 원에 거래된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 단지가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호가가 7천만 원 넘게 떨어졌으며 이 같은 하락세가 아직 널리 확산된 건 아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2.16 대책 발표 다음 주 상승률이 0.1%로 한 주 전에 절반이 되더니 이번 주엔 0.08%로 더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4구는 상승폭이 0.1% 이하였고 과천은 마이너스 0.02% 떨어진 게 무려 32주 만이라고 전하면서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자 매수세가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 영등포구는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더 커졌고 전세 시장도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19%로 한 주 전보다 줄었지만 앞으로 오를 요인은 많은데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학군 수요나 매매 수요가 대기 수요로 남으면서 전 월세를 찾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세 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실제 교육 수요가 몰린 강남 4구는 전셋값 상승률이 0.3%를 넘었고 양천구는 0.61%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음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말 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건축을 서두를 곳이 늘어날 경우 또 다른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토요 와이드에서는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분양가를 높이기도 힘든데 최대 수억 원의 부담금까지 물게 돼 사업 중단을 고민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으로 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재건축 조합은 심란해한다면서 이정돈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암담하게 짝이었고 초과이익 환수를 내는 게 확정된 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현행법상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넘는 개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낼 수 있으며 대표적 대상 단지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반포동 반포 주공 3주구 등이 뽑히며 김구철 주거환경연합조합 경영지원단장은 유망지역의 경우 4, 5억 이상, 수도권 외곽 지역은 1, 2억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잇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으로 현장 충격은 크면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단지들의 매매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재건축 개발 이익이 이젠 확실히 줄어든 게 되는 만큼 매수세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건축 사업 자체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며 환수제 적용이 확정되면서 매매 위축을 떠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들은
민간 택지 분양제 상한제 시행,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까지 나오며 아파트값 상승폭이 많이 줄었지만 전셋값은 아직 불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이 넘는 개발이익 발생 시 이익금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상당히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뉴스 리뷰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온 국민의 관심이 아파트 가격 변동 추세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안정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해 보였는데요. 함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짚어주었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국회로부터 100m 안팎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올 2020년부터는 효력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뉴스20에서는 지난해 국회 주변에서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보통 국회 정문 앞에서 조금 떨어져 집회가 진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사정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를 아예 둘러싸는 집회도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기자는 지난해까지 국회 바로 앞 정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이곳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면서 국회로부터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1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효력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국회 바로 앞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어 국회 담벼락 근처라도 올해부터는 집회나 시위가 가능함을 전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좁은 길로 둘러싸여 있지만 국회를 통째로 에워싸고 집회를 해도 무관하기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가 없다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국회에서 폭력 집회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할 곳인 국회가 자칫 국민과 경찰의 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헌재가 2009년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한 것을 변경하여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부터 국회로부터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진 것을 보도했는데요. 국회를 통째로 에워싸고 집회를 해도 무관하기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 내용은 일률적인 집회 금지가 아닌 5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예외적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맡겼기에 작년 말까지 입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면 정확한 제공이 됐을 것입니다. 입법기관이 현재 결정에 맞게 아직 법률을 개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다른 집을 분양받게 됐어도 대법원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출발 640에서는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다른 집을 분양받게 됐어도 대법원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뉴스를 전해주었습니다. 주민끼리 조합을 만들고 공동으로 땅을 사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경기도 주민 권모 씨는 백칠동에 804호 28평형을 지정해 분양받기로 하고 조합에 가입하고 1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넣었는데요. 조합 측이 사업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백칠동을 아예 짓지 못하게 됐고 같은 면적의 다른 동, 다른 호수를 배정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권씨동 조합원 23명은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주민 손을 들어줘 조합 잘못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으니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조합원들이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사전각서를 쓴 사실을 지적하면서 각서에서 예정된 범위 내의 사업 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며 당초 지정한 동호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음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일명 아파트 공동구매 모임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파트 동호수 지정은 사업계획 승인 후나 확정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조합원들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사전각서를 썼기에 지정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더라도 분양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소개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동호수를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효력이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시청자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게끔 하는 보도로서 유익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4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이색 소원 명당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 삼각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도선사에서 시작합니다. 신라 말기 창건된 천년고찰 도선국사가 천년 후 불법과 구군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한 것 때문인지 도선사는 국가기원 도량으로 지정된 소문난 기도처라고 합니다. 국가기원 도량으로 지정이 된 소문난 기도처인데요. 도선사에는 특이하게도 양초 자판기가 있다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오직 도선사에만 있는 자판기라고 합니다. 도선사에만 유일하게 있는 전국에 24시간 언제든 초공양이 가능하도록 고안해낸 장치라는데요.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절의 특성상 소원을 빌기 위해 늦은 시간에도 도선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센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초 자판기 옆에는 공양미 자판기도 있었는데요. 공양미 자판기 또한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데요. 원하는 만큼 뽑아 소원을 적어 불단에 올리면 되는 몹시 편리한 장치라고 합니다. 소원을 적어 불단에 올리면 끝. 천년 고찰이라고 하면 예스러운 이미지가 강한데 현대적인 기술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마애불입상이 있는 기도 명당인 석불전이 나오는데요. 마애불이 있는 곳인데요. 투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석불전까지 직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원을 빌러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독특했습니다. 석불전 바로 앞으로 기도객을 데려다 주는데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의 인왕산입니다. 인왕산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인왕산에서 독특한 모양의 선바위를 볼 수 있었는데요.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스님 두 분이 장삼을 입고 참선을 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참선 선자를 써 선바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 선바위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선바위에 얽힌 비화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얽혀 있는데요. 조선 건국초 정도전은 선바위가 도성 밖에 있어야 유교가 흥왕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무학대사는 선바위가 도성 안에 있어야 불교가 융성할 것이라고 말하며 격렬히 대립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꿈에서 오늘날의 성곽 안쪽 지역에만 눈이 녹은 모습을 보고 선바위를 제외하고 한양 도성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속에서 오늘날의 성곽 안쪽 지역에만 눈이 녹은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통해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에서 불력을 지닌 존재인 선바위가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사는 이 소식을 듣고 선바위는 예로부터 아기를 원하는 부인들이 찾는 특별한 소망의 장소였다는데요. 특히 아들을 원하는 부인들이 바위에 홈에 돌을 문질러 붙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바위를 붙임바위 또는 기자암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바위가 어우러진 흔치 않은 명당 자리라는 설명에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누구나 와서 찾아서 마지막으로 인천 성모도에 있는 보문사를 다녀왔다는데요.
방탄소년단이 2016년에 다녀간 곳이라고 합니다. 보문사는 3대 관음 성지 중 첫 번째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3대 관음 성지 중에서 첫 번째 사찰이 우리 보문사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올리면 소원 성취가 빠른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이 쓰고 간 기와불사가 뜨는 명물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보문사를 찾아 기와에 대박이라고 적은 후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보문사를 찾아 기와의 대박이라 적은 후 BTS는 말 그대로 우연히 일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듯 절묘한 상황이 신기했습니다. 크게 되고 이제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앨범 대박 나자 이런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보문사의 또 다른 기도 포인트, 마의 관음 보살 좌상으로 향하는 420개의 소원 계단도 볼 수 있었는데요. 소원 계단이 있는 곳인데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높이가 무려 9.2m에 달하는 마의 관음 보살 좌상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과 투박하지만 푸근한 마애불의 미소, 그리고 서해 바다가 어우러져 절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오지윤 학생은 이번 트렌드 지급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도선사의 양초 공양미 자판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계라 신기하기도 했지만 이 천년 고찰과 현대의 첨단 기술이 만나서 방문객들이 참 편리하게 소원을 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의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씹어낸 듯이 기소되었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5명을 기소했고 혐의도 가벼운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입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여야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총선에 미칠 후폭풍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이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충돌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 또 여야 정치권의 반응까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과 또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패스트트랙으로 놓을지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또 나경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의원 28명이 이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 방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기소된 이들은 황교안 대표와 또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또 국회법 위반, 그리고 국회회의장 소동 등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안에 대해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여야 의원 28명을 포함해서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된 13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고 8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진행한 수사는 크게 이 패스트트랙 안건 회의 방해, 문희상 사보임 직권 남용 사건, 그리고 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폭행 사건,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 등 4가지입니다.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발빠르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이번 검찰 기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뒷북 기소라며 정치적이고 자규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서 국회 내 폭력 사건을 행사한 것인데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당 기계적 균형 맞춘 뒷북 기소, 한국당은 야당 죽이기 강력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무더기 기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강하게 반발을 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방해한 행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인데도 검찰이 8개월 이상 이 수사를 끌다가 여야 균형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치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거세게 반발했다는 보도를 하고 또 한국당 패스트트랙 기소 제1야당 학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한국당이 검찰 기소는 집권 여당에 굴종한 법치주의의 포기를라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 4명 기소에 명백한 보복성 기계적 균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민주당의 논평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네, 전해주신 대로 여야도 각각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어떤 논란들이 있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진술보다는 영상 등 물증 분석이 더 중요했으며 무한정 오래 끌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성을 크게 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소 시점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법 통과 직후 전격 기소했다는 시선에 대해 검찰은 그런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서둘러 기소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사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기소된 황교안 500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대선 못 나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찰이 이 자유한국당 소속 전 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을 대거 기소하면서 이들의 재판 결과가 이 4월 총선뿐만 아니라 2022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국회회의 방해죄를 법원이 인정을 해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최종 선고할 경우 이 피선고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함께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국회회의 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피선거권 또는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적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늑장 편파 기소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건 발생 뒤 8개월 이상 끌어오다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시점에야 뒤늦게 기소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이 여전히 정치적 교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거듭 당당하지 못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당장 오는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죠. 네. 때문에
이번 검찰의 기소가 총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제21대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나 다름없다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각 당은 총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기소 사건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보도가 많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다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검찰이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에 2명의 구형량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500만 원 형이라는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법 조항을 위반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설령 4월 총선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언론은 한국당이 이번 기소된 의원들에게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고 공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오가 된다면 누가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상대 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약점으로 만들어서 이 선거 운동을 할 것이라는 위험성도 함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더욱이 혐의가 가벼워 이 약속 기소된 사람의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이라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대표 등 14명의 구형량은 이보다 무거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때문에 재판에서 혐의 자체보다는 형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약식 기소 사건은 한 달 내에 결론이 나오지만 법원의 첫 판단은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 의원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언급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적인 보도는 다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측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전문가 인터뷰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표면적인 사실 전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파장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사안을 깊게 보는 분석적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정확성을 답보한 그런 보도까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바람직한 보도 자세와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우리 국회에 대한 실망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은 이 격한 논쟁을 통해서 더 훌륭한 안건과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것이 더욱 정치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국회를 보면 정말 격렬하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만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점검하고 발전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한 정치 토론에서도 의견이 나왔듯이 서로의 이익과 우세를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이젠 그만두고 정치는 하나의 당의 의견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다른지 검토해서 의견을 절충하거나 절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면서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때 비판을 하든 재검토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정치는 이러한 모습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당 또 정부 부처 이 실행 주체들의 의견이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검토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견제하고 비방하느라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비슷한 사안의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보도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보도를 통해서 국회를 견제하고 국민들이 국회에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언론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감시견의 역할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진일보된 보도를 통해 우리의 정치가 더욱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언론이 강한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